관심이 있어가지고 보건학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합하면 사실 미국에서 좀 큰 분야입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결과 변수면 그거를 영향을 끼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뭐 순기능이 될 수도 있고 역기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소통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고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이제 4.0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2.0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 3.0, 4.0은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코디네이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책임 연구원이었고 그다음에 저기 이렇게 보시면 하우즈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이라고 저기 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 창업을 해서 그 정책 홍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주를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원 했고 그다음에 주로 이런 연구는 사실 요거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뭐 그래도 방법론이 델파이 스터디 뭐 이런 거입니다. 델파이 스터디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전문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연구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한국기자협회 여기 그리고 이제 그 각계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이런 거 만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갖고 계실 텐데 저희가 디자인까지 다 한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디자인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섹터고 당연히 저희 회사가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겠죠. 그래서 요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우여곡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문구 하나하나 다 막 한 수십 명 같이 모여가지고 그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시청 앞에 있는 그 빌딩에서 다 여기 진짜 문구 하나하나 다듬어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이 9개였죠? 9개였어요. 3.0이 그 9개가 이제 4개가 빠지고 5개로 줄었다가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4개로 더 줄었습니다. 이게 다 기자님들한테 그 어찌 보면 권고 기준이라는 게 페널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업해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뭐랄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이게 다듬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4개 놓고 최소한 요거는 한번 지킵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문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하부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거 4개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어떤 뭐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뭐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사실 여기 지금 세미나 있는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언론인들이 이런 거 뭐 어기시겠습니까? 안 어기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현장에 없는 인간들이 문제인 겁니다. 유튜버들이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우리가 무슨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래저래 사이버레카 뭐 이래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방송 봤어 그러는데 방송법에 저촉을 받지 않죠 그 사람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도 허위 불법이라는 불법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유튜버들은 사이버레카가 됐든 아니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성 언론을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 돈벌이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괴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너무너무 언론인들이 잘 지켜줬죠. 심지어 자살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더니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할 정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언론인들의 선이었죠. 어쨌든 그런 사안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져 와서 회의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잘못 없다. 뭔 잘못이냐. 근데 우리나라 언론사가 10,000개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별 사람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는 사실 이제 유가족 보호하자 그러고 유서 공개하지 말자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지선 씨 죽었을 때 유서 공개하지 말자고 사실 뭐 저도 제 핸드폰에 기자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제 생각에는 박지선 씨가 돌아가실 때 유서를 남겼다는 걸 모르는 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밥 먹고 하는 게 그런 근데 다 참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조선일보에서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본인들 단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다들 지키는데 한두 분이 거기다 단독 달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또 유튜브들이 또 받아서 그러면 유튜브가 한 걸 다시 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거의 매년 그 사건 기자협회 세미나를 갑니다만 보면 이제 그게 그런 게 문제입니다. 일부 기자들은 출처가 유튜브입니다. 그게 문제라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했고요. 어쨌든 11월 달에 만들어져서 그 11월 말에 그 사건 기자 세미나 제주도에서 매년 열리는 거기 가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고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웬만하면 가급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 3.0에서는 자살 보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 있게 하자 그랬지 하지 맙시다라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내부 자료를 좀 받으면서 내년에 자살률이 아마 역대급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스물스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직 공개된 건 아니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모든 거를 다 뭐 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방법이 많겠죠. MBN에서 그때 그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특집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자살 예방 뭐든지 해야 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뭐든지 해야 된다는데 그쪽에서도 언론과 관련된 뭐 미디어와 관련된 걸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맨 위에 자살보도 그 예방 준칙 1번이 뭐였냐면 자살보도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한 거고 일단은 원칙을 좀 그렇게 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 연구 배경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올해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나왔죠. 원래는 2011년에 자살률이 피크였다가 조금씩 이렇게 잦아들었죠. 세 정도 높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꽤 높았는데 지금은 조금 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들이 지금 사시는 충청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청이 이게 아주 뭐랄까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거였습니다. 이 벨트 이게 강원도, 충청도, 충북, 충남 여기가 자살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뭐 선생님들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어쨌든 그런 건데 한 14년 동안 1위를 했었는데 올해 아마 그 1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여러분들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뭐 이런저런 일들 많았죠. 제가 여기서 말하기도 힘들었던 굉장히 우리나라 혼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살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 이제 제 책에서 제가 쓴 건데요. 보통 이제 그 한 국가의 건강이나 보건위기를 중앙에 로케이트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뭐 그 여기 센터장님도 정신과 의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자살을 어떻게 정신과만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돈도 있고요. 그렇죠? 아주 불편한 얘기지만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있죠. 그리고 문화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큽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어쨌든 언론 미디어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역기능이 될 수도 있고 순기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저런 걸 밝힌 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 이게 뭐 자살률을 뚝 떨어뜨릴까 그런 불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저도 신박과 교수지만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우리가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여기 혹시 무제한 데이터 쓰시는 분 계십니까? 무제한 데이터 선생님? 무제한 데이터? 기자님들 지금 손 드시기 싫어가지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쓰는 국가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른 게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비참한 겁니다. 저도 무제한 데이터 쓰고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라이프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참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들고자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때까지는 뭐 제가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요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2.0 그리고 3.0 당연히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4.0 그리고 원래는 그 여러분들 베르테르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인이 자살한 게 막 보도되고 막 그런 그게 막 파급 효과가 많거나 뭐 그러진 않죠. 그런데 베르테르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많이 터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최진실 씨 돌아가신 다음에 베르테르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올라가고 좀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안들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내에 유명인 자살 사건 보도 대응 체계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원래 또 없지는 않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주 전형적인 보도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논문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 마음이 스물스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이게 통신사 연합뉴스인데도 이제 예전에 이랬던 거죠. 지금은 이러면 아마 모니터링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님한테 막 이메일 가겠죠. 왜 이러세요? 막 이러고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자살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비일비재했었던 거죠. 뭐 피보이고 그다음에 동반 자살이란 말 막 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막 쓰고 그랬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 나온 다음에 한창 이런 것들이 잦아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막 그 유튜브 막 이렇게 나오면서 SNS 생중계 나오면서 제가 좀 이따 한번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겁니다만 다른 국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미디어와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국가에서나 나타날 법한 풍토병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살을 생중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런 국가는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남에서 자기 자살하는 거 생중계로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다 여기 경찰 안 계시죠? 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꽤 많았습니다. 저보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하는 걸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처럼 복닥거리진 않아서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성규 씨 죽었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제일 먼저 달려간 것도 기자였고 자동차가 볼보다 뭐부터 시작해서 어느 공원이다 뭐 이거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공원이었는데 막 그런 것들 밝혀지고 막 이런 게,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그런 예들은 이제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 이후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해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저도 했었고 언론에서도 스스로 막 했었던 게 우리가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라고 쓰는데 좀 선택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막 그 야만의 시절 2011년 이때는 자살이라는 용어 아예 쓰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약간 내신 등급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세련되게 어떻게 해야 된다면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겨레에서 먼저 나가서 한겨레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살은 선택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저도 동의를 했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자살이 인생의 옵션에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모든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는데 미국에서는 진짜로 힘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총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죽이죠.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악마도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근데 총 들고 이렇게 죽이죠. 그러다가 도망가면 경찰이 가만 안 둡니까? 미국 경찰 못 보셨죠? 엄청 험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만 안 둡니다. 그러면 미필적 자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버티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자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필적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진짜 괴로우면 자기 배에다 칼 꽂는 거죠. 이게 인생의 옵션에 있어요. 그리고 연령은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저 소름 끼칩니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유교 탈레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 그래서 선택이란 말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 신문과 방송이라는 잡지에 저도 기고를 했습니다. 그 선택이 될 수 없어서 지금 이제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게 유튜브가 저도 며칠 전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유튜브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유튜버들이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유튜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유튜버가 무슨 뭐 역기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역기능을 하는 유튜버가 있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사법공백의 산물이다. 내일 제가 어딜 가냐면 국회 토론할 거예요. 사이버레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그런 입장에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갑니다. 근데 그때도 그 얘기 할 겁니다. 사법공백.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해야죠. 그게 사법공백이지 뭐예요. 서로 이제 가짜 뉴스를 정의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계속해서 그 법이 통과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이 큰 겁니다, 사실. 근데 이분들을 아주 몰지각한 유튜브들을 이렇게 방치하니까 아까 우리가 좀 했던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혹자는 유튜브가 기성 언론들이 잘 못하니까 삐져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문제의식이 좀 컸습니다. 4.0을 왜 만들어야 돼?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버들이 너무하다 지금 선을 넘고 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항목들을 만들고 내용들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유튜버들이 가장 잘하는 게 그 팩트와 뇌피셜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100% 가짜 뉴스는 퍼지지 않아요. 뭔가 건덕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섞고 자기 생각 이만큼 해서 그냥 퍼뜨립니다. 기성 언론인들은 걸립니다. 잘못하면. 언론중재위원회 가야 돼요. 양보 있고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언론사로 등록돼 있지 않으니까 언론사가 지어야 되는 책임 안 지죠. 그러면서 돈은 훨씬 법니다. 그렇잖아요. 네, 몇 천만 원씩 버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편한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막 마구 지릅니다. 마구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그리고 클릭만 받으면 그리고 유튜브는 또 거의 방관하는 거죠. 유튜브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 영업사원입니다. 찍어오는 거죠. 돈을 찍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환전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맞물로 떨어져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가 그렇게 하면 기성언론이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미필적 공생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이거는 좀 새로운 자살보도 예방 준칙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MIS, 미디어 인발보드 수어사이즈. 그러니까 미디어가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숙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쉽게 말하면 펌프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유서를 유튜브에게 공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예전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이렇게 되면서 또 자살하고 막 이런 일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자살률은 안 떨어진다 라고 이제 제 주장이 그거였던 거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에서도 많이 이제 뭐랄까 인지하고 뭐든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베르트르 변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국가에서는 미처 벌어지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이상한 일들. 그러니까 내가 자살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유서는 가족한테 남기지 않습니까? 이제 네티즌에게 남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관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이 새로 우리가 만드는 권고 기준에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반영해서 이제 새로 만들었고요. 이제 처음에 연구할 때 해외 사례들을 먼저 찾아보지 않습니까? 해외 사례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독특했던 것 아니면 당연했던 것은 당연히 유튜브와 관련돼서 최근에 뭔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들을 쏙쏙 다 넣어놨다. 그래서 사실 자살률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국가들입니다. 근데도 거기도 이런 장치들이 다 있어서 예를 들면 독일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도 있었고, 일본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미국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었고, 그리고 관련 논문도 최근에 찾아보니까 옛날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 것도 다 있고. 근데 확실한 건 미디어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사용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비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이 기자 생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IT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거의 최첨단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한 3년 했는데, 여러분들 미국 대학의 신방과가 한국 교수들 2~3명씩 꼭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런 미디어를 얘기를 할 수 영어는 떠듬떠듬 해도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뽑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우리를 예쁘다고 뽑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만 어찌 보면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련이 좀 안 된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고, 이렇게 좀 보도에서도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야마를 잘 잡아서 이렇게 기자님들이 보도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연구에 앞서서 이제 그 빅데이터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근데 당연히 예측은 했지만 평소에 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9월이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쭉 이렇게 보도량이 올라갔다가, 그러다 이제 별로 없다가 자살과 관련된 사건이 확 올라갔다가, 그 얘기 뭐냐면 평소에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도 관심 없고 언론도 관심 없고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햇빛 창창한 날에 자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사고방식들이 있다는 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성균 한번 터지면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거 이렇게 막 보도해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어그로 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고 그러니까 똑같은 보도인데 막 헤드라인 싹싹 바꿔가지고 막 클릭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모든 뭐 언론인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언론인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연구 과정 아까 잠깐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만은 단계가 뭐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이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어줍지 않게 만들면 제가 얼마나 욕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 그 다음에 자문위원단이 이제 그 뭐랄까 절차적 정당성도 다 갖춰야 되고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경험 있는 분들 다 하고 그다음 한국기자협회 통해서 추천을 또 받았죠. 그래서 데스크를 훨씬 넘어서 본소리원들 하시는 분, 현직 데스크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발빠르게 뛰어다니고 있는 제가 여기서 말하기 좀 힘든 어떤 일본어로 표현되는 그런 분들 다 그러니까 신입 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많은 분들 이렇게 좀 해서 모셔서 같이 연구했고 그다음에 공고 기준 마련했고 제가 코디네이팅을 했고요. 1단계는 뭐 이거 당연히 하고 논문 쓰셔보셨으면 다 알 테고 그래서 연구 2단계 위원단 구성 모집했고 그다음에 1차, 2차, 그다음에 3차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문조사도 하고 FGI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나온 거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5차 다 하고 그다음에 한번 이제 그 마련된 걸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그 책이 있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또 유튜브로 중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라인업이었고요.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국장님이 이제 대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과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그 한국생명전주 희망재단 본부장님도 나오시고 요때 지금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때 보건복지부의 그 관련 과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정책 과 그리고 국장님 엄청 헌신적이었습니다. 엄청 헌신적이고 저는 그런 분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막 다 연구하고 막 이런 분들이 참 그분들은 인기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해주셨고 그다음에 CBS 대기자 권혁철 기자는 2.0부터 계속 저랑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강주한 논설위원님 그리고 MBC 유충환 기자 그리고 세계일보 뉴시스 인터넷 신문 윤리위원 그러니까 다 라인업을 좀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원 교수 중앙 자살 예방 센터장도 하셨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학계에서 그동안 논문을 많이 연구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와 그다음에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트레이트면 항상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셨고 그다음에 또 경찰 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 모셔서 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회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디네이팅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모든 분들 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장님 그리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7개월 동안 저렇게 했다는 얘기는 정말 별일 다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성이 오가고 뭐 이런 건 없었지만 어쨌든 너무 많아서 저도 참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자 입장 다를 거 아니에요. 방송 기자 입장도 다릅니다. 신문 기자도 다르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변호사 앉아 있죠. 그리고 또 정신과 의사 앉아 있죠. 공무원 앉아 있죠. 이거는 뭐 정말 제 생각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정말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행을 했던 이제 설문조사,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언론인 대상 설문조사 다 했고요. 그리고 그거 통계 돌려가지고 다 보고 했고, 여기 이제 계속해서 좀 복장이 좀 바뀌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서 여름이 지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했고,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 300명, 언론인 144명, 저 정도면 이제 통계상으로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슷하지만 약간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대표적인 것만 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예를 들면 일반인은 리서치 회사 통해서 남성 150, 여성 150 뭐 이런 식으로 10대, 20대, 30대 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지금 이제 뭐 논문 작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권고 기준을 만들게 됐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물어봤다는 겁니다. 보도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라이커트 스케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가끔 그렇다 한두 번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만큼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의 자살보도 형태는 자극적이다? 물어보니까 또 대부분 조금 이제 층위는 있습니다. 유명인의 자살보도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기사에 뭐 핵심 문구로 뭐 쓰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동의한다.
근데 비슷한 걸 여쭤봤는데 재밌는 건 일부는 언론인들이 더 주장하셨어요. 그거 안 돼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통계를 놓고 이렇게 보면 언론인들의 애환이 엄청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갈무리 해놓은 거고 일반인한테 해보니까 뭐 자살보도에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부적절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언론의 자살보도는 자극적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어떤 것들. 그리고 자살보다는 뭐 대체 용어가 어떤 게 좋을 것 같냐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삶을 마감하나 뭐 이런 것들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론인들도 여쭤봤고 144명 정도 저희들이 저게 이제 유효 데이터인 거죠. 유효 데이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자살보도 공고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다.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제 생각에는 무슨 공고 기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감염병 공고 기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자가 한 11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가장 모범적으로 기자들이 지켜주시고 계시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슷한 것들 그리고 자살 도구와 자살 방법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다수의 기자들이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유명인 자살은 베르테 효과를 고려해서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된다. 동의한다. 이게 이제 갈무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고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다 88.9%. 저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자살에 대한 대처로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기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저렇게 그냥 씁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미국은 저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deceased라고 영어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언론인과 관련된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살펴봤고 그런 것들. 그리고 언론사 스스로 바로잡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은 다 자체의 규정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걸 또 다 지킵니다. 항상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권고 기준 정착을 위해서 자체적인 정기적 평가가 필요하다. 저거는 이제 시위에 대해서는 좀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달랐어요. 왜냐면 언론사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하지만 그 안에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 아시겠지만 뭐 한겨레도 그런 심의 뭐와 관련된 윤리 이런 부서가 있죠. 어느 언론사나 그런 부서들이 최소한 담당자들은 다 있어서 그분들이 챙기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 모아진 걸 가지고 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4.0 공청회를 했고 그게 이제 9월 27일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고 이제 얘기들을 다 들어본 거죠. 거기는 이런 얘기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언론사지만 조금 다른 분들. 그러니까 미디어와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혹은 사건 기자들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불러다가 좀 요청을 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좌장은 권영철 기자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패널로 이제 뭐 원중위에서도 나오시고 한국일보, MBC,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도 나오시고 다 이렇게 해서 좀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요걸 그대로 발표를 했고요. 요게 이제 선생님들 지금 보시는 자살방 보도규칙 4.0입니다. 이름도 자세히 보시면 요 예방이란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언론인들한테 읍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어떤 뭔가 규칙이나 항목을 지킨다 안 지킨다 요거만 언론인들한테 요구를 했다면 이제는 예방에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언론인이랑 무슨 이게 안 지키면 안 돼. 그러고 빨간펜 선생님이 되지 이게 유치해 이런 게 아니고 같이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방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심해도 너무 심하니까 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살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보다 요 말이 더 세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실제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복지부 이영호 국장님이 그냥 준칙으로 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데 보통 아마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국장님은 좀 다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준칙으로 하자. 물론 준칙이란 말이 여기 연배 되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전두환 때만 이때 이런 것 때문에 좀 기자님들이 조금 저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이드라인이라는 어떤 외래어보다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이 이름으로 그냥 땅땅땅 했습니다.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이라고. 저는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 참 감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보신
전문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요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책 한 권이 나온 겁니다. 그 책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뭐랄까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내용들, 그다음 설문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거의 논문 한두 편 쓴 거랑 맞먹을 정도로 아무튼 그 안에 컨텐츠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썼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검토하시고 또 일선 기자들 다 검토하시고 이게 참 노력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비준수다. 만약에 조금 우리가 비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옥책이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좀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비준수라는 것이 뭐 이런 것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글과 컴퓨터 사옥에서 5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다. 이게 전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 터졌을 때 지명 얘기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알뜰하게 저렇게 좀 이렇게 해놔서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저 대도시도 그렇지만 그 특히나 뭐 세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 그 집에서 벌어진 일을 뭐 사실은 하나 큐만 주면 알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뭐 세종시 무슨 면 뭐 이제 나름대로 거기까지만 한다고 하는데 뭐 이발소 집 딸 이러면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자고 디테일을 조심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엄연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10몇 년 동안 1년에 10,000명씩 죽었죠. 그러면 보통 유가족이 곱하기 뭐 한 몇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10배죠. 그럼 그게 10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조용조용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유가족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건너. 근데 서로 얘기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자살에 대한 그 어떤 찜찜함, 뭐 이런 타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는 뭐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문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교수를 어디서 했냐면 그 카트리나 이렇게 막 터졌을 때 미국 남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미국에서 교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교수를 하니까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배정됐을 거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걔들 저랑 미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자살했어요.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너 괜찮냐 그랬더니 그게 라이프래요. 라이프 고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비슷한 게 그 애도를 받아들이고 그냥 흘려드리는구나. 이게 그러고 옆에 친구한테 그게 창피하거나 뭔가 뭐랄까 뭐 이제 낙인 찍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실. 근데 훨씬 더 우리는 심한데 다 쉬쉬하죠. 그리고 만약에 뭐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자살했어. 그러면 뭐 걔랑 놀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자살 못 막아요. 또 어떻게 막아요? 오픈을 안 하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중간에 언론이 좀 뭐랄까 숨기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방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뭐 저를 오라고 한 게 자살 예방 보도 준치 이거 4.0 때문에 그러셨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뭐랄까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내신이 좀 올랐으면 조금 고차원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언론이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하나하나 이 항목에 대해서 근거도 다 그리고 빅데이터 요즘은 뭐 챗GPT 하면 그냥 다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다 해서 저 항목이 왜 나왔고 왜 문제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언론사에서 나왔는지는 자세히 보시면 안 밝혔습니다. 어떤 언론사인지 아는데 나온 건 맞아. 나온 건 맞는데 어떤 기자, 어떤 언론사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데스킹에서 무슨 어떤 그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 단죄할 권한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 그러면 똑같은 유튜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예의를 지킨 겁니다. 기자님들한테 저거는 밝히지 않고 저렇게 언제 보도됐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데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전히 어쨌든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게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고쳐지거나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는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위에 보시면 뭐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됐어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감상적으로 푸는 그러니까 죽음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죽음은 나쁘다라고 해야죠. 제가 그 어떤 국가였든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자살하잖아요. 유가족한테 연락이 가죠.
그러면 비용을 청구한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살하는 건 슬프지만 어쨌든 같이 사는 사회에 있어서 이 뭐가 있으니 어쨌든 그럼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아예 얘기도 못할 정도의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죽음이 나쁘다고 해야죠. 죽음이 나쁘다고 해야죠. 어쨌든 뭐 살다가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리고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저거는 전통적인 항목입니다. 저건 세상에 어떤 논문도 저게 뭐 자살 예방에 좋다 저런 얘기 없습니다. 저거 보여주는 순간 교육적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최진실 씨 2008년에 그 압박공대로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이제 뉴스 보도에 압박공대가 엄청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살 도구가 압박공대가 엄청 쓰였습니다. 그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압박공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자살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그 세부 항목으로 막 써놓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어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무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로 누가 자살해요 이렇게 돼. 그런 일로 자살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일로 자살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본인이 알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누가 그런 일로 자살해요? 누가 그렇게 무슨 뭐 했다고 해요? 그거는 정말 무식합니다. 그런 얘기 썼고요. 그 다음에 시각 자료를 자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찍어서 하지 말고 요즘에 채찍도 잘 나오는데 그런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유명인 자살과 관련돼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도 조심해라. 경찰도 이제 기자님들이 자꾸 이렇게 쑤신다고 해서 아무 얘기나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 아주 현실적으로 좀 했고요. 그때 우리 논의할 때도 사실 시각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의 논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생각하는 것과 경찰이 생각하는 것 이 다르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유서 이건 안 된다. 유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유가족 보호해야지. 이거 되겠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유족의 심리 상태에 배려하자.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유튜버들은 사람이 죽어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김세론한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 언론은 제 생각에는 다 그렇진 않지만 기성 언론은 웬만하면 고인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놔둡니다. 근데 유튜버들은 놔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면 돈이 되니까. 그게 저는 기성 언론과 유튜버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거는 뭐랄까 베르테르 효과가 아니라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전문가의 의견 반영하고 생명의 소중, 자살의 부정적 결과를 명확히 전달해라. 저 사람은 끝이다. 니네 가족도 끝이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이 되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살보다 공복이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흐름. 그러니까 이제는 어찌 보면 약간 역사가 생긴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다른 공복기준이랑은 사실 다른 공복기준도 제가 꽤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잘 된 케이스. 그리고 신고 대비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복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자살 예방 기관한테 아마 여기 세종이 있겠죠? 세종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만드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 또한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고 여기 모든 분들이 아마 저기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자살 예방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게 내일이다 내일이다가 아니라 그냥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